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 가운데에 돈이 있습니다. 돈 자체의 속성과 그 돈의 뿌리와 기원, 그리고 역사에서 인간은 돈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 왔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의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은 직감입니다. 직감은 지식을 습득해서 연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지식을 배우고 과거 역사에서 일어난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원인을 파악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감각이 길러집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의 감각, 지은이 이명로, 발행 비즈니스 북스, 발행일 2019년 8월 26일입니다. 돈의 감각으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다. 월급쟁이 부자들의 저자, 경제 분야 유튜버 상승미소 이명로가 객관적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단단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전문가, 언론 등의 공포 조성에 속지 않기 위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경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술, 돈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기초 경제 개념부터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분석까지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합니다. 저자는 다가올 경제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돈의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돈의 감각이란 허황된 감과 남의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통찰력 있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단단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줄 돈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막연한 불안감에 현혹되지 않고 돈의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빚이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빚도 증가한다. 신용 창조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A에 $1,000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은행은 1대 10의 지급 준비율로 $900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시민 B가 은행에서 $900를 빌려 자동차 딜러 C에게 가서 $900의 자동차를 구매합니다. 자동차 딜러 C는 은행 A에 이 $900를 예금합니다. 은행 A는 다시 $900의 90%인 $810를 다른 시민 D에게 빌려줍니다. 시민 D는 $810로 E에게서 오토바이를 구입합니다. E는 오토바이를 팔아 받은 $810를 다시 은행 A에 예금하고 은행 A는 이 $810의 90%인 $729를 다시 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기존의 $1,000로 10배에 해당하는 $10,000까지 신용 팽창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시중에 돈은 늘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중에 빚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통화가 팽창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올라가는 것인데 왜 통화량이 늘어나면 올라가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중앙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중은행은 예금의 10%만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이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이 $1,000를 가지고 있으면 이 중 $100를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100 중에서 $90를 다른 은행에 빌려주고 빌려준 $90는 결국 연방준비은행에 다시 돌아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또다시 $81를 시중은행에 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은 가지고 있던 돈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을 신용창조로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10배로 불어난 돈은 다시 시중은행의 부분지급준비금 보유은행 제도에 의해 10배 더 불어납니다. 결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은 신용창조로 100배까지 늘어나 유통될 수 있습니다.
신용 창조 시스템을 보면 시중 통화량에 신용 팽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29년 이전까지 신용이 급격하게 팽창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에 묻지마 투자를 했죠. 쉽게 빌렸지만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신용 창조로 늘어난 돈의 양은 실제 돈의 양보다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여기에 붙는 이자율이 5%라고 하더라도 빚의 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커집니다. 그러므로 실제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돈은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갚을수록 돈이 사라지는 이유. 앞서 든 예에서 신용창조 시스템을 아는 똑똑하고 정직한 시민 B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빚진 $900를 갚았다고 합시다. 물론 누군가 다시 $900를 빌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시중에는 이제 $900가 사라진 것입니다. 시민 D는 이제 그전보다 $900가 적어진 시장에서 $810를 벌어 갚아야 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810를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 B가 빚을 갚아 시중에서 $900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민 B가 도저히 돈을 벌 수 없어 파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시민 B가 빌린 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시중에 돈은 더 귀해져서 빚을 갚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으려 하고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갈수록 시중에 돈은 점점 더 사라집니다. 이것이 뒤에서 다시 언급할 부채 디플레이션의 상황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을수록 시중에 돈이 사라지는 것이 신용창조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아이러니입니다. 경기 사이클은 바로 이렇게 신용이 팽창했다가 수축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야기되는 신용 사이클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용이 늘어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이라는 건 누군가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대출에 이자가 있어 더 이상 이자를 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축소됩니다. 그때부터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등장하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제서야 내려가지만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신용이 어떤 상황에서 팽창되거나 축소되는지 알 수 있다면 경제 사이클의 감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는 어떻게 선순환되는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이는 표면적으로 볼 때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가 물가 안정이라는 말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우리의 삶도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물가 안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 10년 동안 한국은 물가지수상 저물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표창장이나 훈장을 받아야 했음에도 신문이나 정부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하고 한국은행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펼치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지만 그 어떤 언론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용화폐를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의 핵심 역할은 통화량 조절입니다. 통화량을 알맞게 조절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인용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순서대로, 즉
돈의 경제 전체를 한 바퀴 회전하는 사이클이 완성된 이후에야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0%대라는 것은 중앙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을 통해 빌려간 돈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기에 중앙은행은 돈이 더 많이 풀릴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몰려들 때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아니라 통화량 조절이 그들의 주 목적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즘 우리가 경제에 관해 가장 많이 듣는 말을 꼽으라면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제가 우리의 삶이 좋아질 만큼 성장하지 않으니 기업도 가게도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빨리 경기가 좋아져야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해야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자연이나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성장이며 사람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며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성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장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면 경제를 운용하는 정치인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국내 총생산 GDP입니다. GDP는 일정 기간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한 나라에서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 또는 최종재의 값을 화폐 단위로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 GDP 수치를 전년도와 비교, 증감된 비율을 경제 성장률이라 부릅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란 전년도에 비해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측정하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오로지 화폐 거래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화폐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래는 GDP로 측정되지 않아 경제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올해 벼농사가 대풍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친척들에게 수확한 벼를 공짜로 나눠주었고 자녀들은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화폐가 오고 간 것이 아니기에 GDP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화폐 거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만이 객관성을 가지며 이것이 GDP를 측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것이 화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폐 거래가 많아져야 하는데 화폐는 결국 돈이고 그 돈은 바로 빚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가 돈을 많이 빌려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는 말입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누가 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GDP는 전년도, 전분기, 전월보다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측정하기에 성장을 유도할 만큼 돈이 늘어나야 합니다. GDP 산출 공식: 가계 지출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 GDP를 산출하는 위 공식에서 왼쪽 박스는 국내 부분, 오른쪽 박스는 대외 부분입니다. 이를 더 쉽게 표현하면 국내 부분은 비교 기간 국내에서 늘어난 부채의 총합이고 대외 부분은 수출을 통해 얼마를 더 벌어왔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돈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가계 부채가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고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려면 해외의 부채가 늘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고 통화 정책이 느슨해질 때 한국을 비롯한 주요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가 살아나고 반대일 경우 힘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계 부채가 사상 최대라고 호들갑을 떠는 신문 기사에서 이런 사실은 숨기고 정부만을 공격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한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핵심은 가계 부채에서 부담하는 이자입니다.
이자를 감당할 때까지는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이는 자산 가격이 영원히 오르거나 이자를 부담하는 국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뿐입니다. 요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버블이 계속될지 궁금하다면 자산 가격 상승과 소득 증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GDP 개념과 산출 방법은 대공황으로 고생하던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돈을 어떻게 얼마나 써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32년 미국 정부는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에게 의뢰해 이 방법을 개발했고 GDP로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펼쳤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현실 경제에 반영한 만큼 오차는 적었고 가시적인 효과도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GDP를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추켜 세웠고 곧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표준이 된 GDP는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양적 표준입니다. 성장이 절대 선이 되었고 그 선을 측정하는 기준은 통화량이었습니다. 성장이 정체될 때마다 미국과 글로벌 국가 및 중앙은행은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고심했습니다. 무조건 통화량을 늘려야 다시 경제 성장이 시작됐겠지만 모두에게 대출을 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가하는 이자로 언젠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을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 경제 성장, 즉 화폐 거래로 측정되는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는 절대 인구가 늘어야만 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용 팽창은 결국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즉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조차 빌릴 수 없는 순간에 도달한 후 신용 수축으로 나타납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모두가 행복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화폐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고 화폐 거래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통화량은 빚이므로 이 고리가 끊어져 반대로 돈을 갚게 되면 경제는 심각한 위험에 처합니다. 이것을 경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가 이를 처음 밝혀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를 통계적으로 연구한 결과 경제의 변화에 매우 긴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1935년 경제통계학 리뷰에 실은 논문에서 자세히 밝혔습니다. 이 주기는 50년이라는 긴 기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계절에 비유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 경제가 성장하고 하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의 시기는 봄과 여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봄은 매우 온화하고 유익한 인플레이션의 시기이고 이를 뒤따르는 여름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보입니다. 그 다음은 가격의 완만한 하락을 동반한 매우 안정적인 가을의 시기가 오고 그 뒤에는 강력한 디플레이션이 따릅니다. 버블이 붕괴되는 몇 가지 신호. 신용화폐 시스템의 치명적 모순. 은행에서 빌린 돈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자만큼 더 벌어야 하죠. 일각에서는 시중에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사실 개인은 돈을 벌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자는커녕 원금조차도 갚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 걱정은 기우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통화체제인 섬 안에 갇혀 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섬에는 단 3사람, 중앙은행 A와 시민 B와 C만 있습니다. 시민 B가 중앙은행 A로부터 연이율 5%로 1만 원을 빌립니다. 그는 1년 뒤 1만 원에 이자 500원을 더한 1만 500원을 갚아야 합니다. 시민 B는 배 한 척을 시민 C에게 1만 원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열심히 고기를 잡아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만일 중앙은행 A가 발행한 돈의 총액이 1만 원이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시민 B가 벌 수 있는 최대의 돈은 그 섬에 있는 돈을 모조리 모아도 1만 원뿐이라 이자 500원을 더 벌 수 없기 때문이죠. 이 500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중앙은행 A가 돈을 더 발행하는 것뿐입니다. 애초에 1만 원을 빌렸던 시민 B가 중앙은행에 5천 원을 갚아버리면 그 5천 원은 중앙은행 금고에서 잠을 자고 그 섬에는 이제 5천 원만 남게 됩니다. 돈을 갚아버리면 돈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신용화폐 시스템의 비밀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결국 더 많은 돈을 풀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섬에 가서 돈을 훔쳐올 수도 있고 다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섬에 돈을 들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돈을 가져오는 것은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출이 매번 늘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외부의 투자로 돈이 유입되려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나 상품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빌려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모순은 규모가 커져도 성립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5%의 이자로 1월에 돈을 빌려 12월에 갚아야 한다면 그동안 다른 누군가가 돈을 빌려서 써야만 합니다. 그 다른 누군가가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돈을 빌려야만 합니다. 마치 피라미드 다단계 판매를 연상시키는 이 시스템의 지속을 위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이 원금과 이자를 갚을 돈이 시중에 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이 계속되려면 돈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자율이 5%라면 통화량은 매년 5%씩, 그것도 복리로 늘어나야 합니다. 즉, 통화량이 기하급수로 증가해야만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돈을 빌리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수 있는 인구는 제한돼 있습니다. 해결책은 결국 낮은 이자율로 각 개인이 많은 양의 돈을 빌리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이 방법이 효과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게 되어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시기입니다. 이런 이자율 모순으로 빚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은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플러스 5%를 더 원한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부에 해법을 요구할 때마다 그들은 금리가 낮으니 더 빌려서 쓰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건 전 국민이 매년 5%씩 더 빌려서 쓰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신용화폐 시스템, GDP 경제성장 시스템을 폰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한계가 뚜렷한 시스템이니까요. 세계 경제가 버블 붕괴를 겪거나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이유는 신용 팽창으로 유지되는 신용화폐 시스템의 구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용 팽창이 지속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인구가 증가한다. 2. 소득이 늘어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하고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경제는 저성장에 직면하고 거품이 잔뜩 낀 자산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도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했습니다. 경제 발전에 따른 외부 자금의 유입과 풍부한 유동성은 내부의 자산 가격을 상승시켰고 이는 더 많은 신용 팽창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고 국가는 부자가 되었지만 가계 소득은 생각만큼 증대되지 못한 한계가 버블 붕괴로 나타난 것입니다. 인체에서는 땀, 경제에서는 환율. 인간의 몸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몸의 온도, 즉 체온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온이 너무 높거나 낮아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변하면 최악의 경우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때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우리 몸은 땀을 배출합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체에 물을 부었을 때 온도가 낮아지듯 땀을 배출하며 몸이 정상 온도를 찾아갑니다. 반대로 체온이 떨어지면 몸은 한기를 느끼면서 따뜻한 것을 찾아 몸을 부르르 떱니다. 이 또한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는 몸의 기능입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서 환율은 땀이 체온을 조절하는 것과 같이 국가별 경쟁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환율, 원화를 다른 나라 화폐와 같이 비교하는 것. 이처럼 환율은 국가 간 경쟁력의 차이에 따라 한 국가의 돈의 가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서 그 중심을 잡아갑니다. 환율은 중세 봉건 시대에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봉건 시대에는 군사적 패권이 경제적 패권을 의미했습니다. 패권 국가가 금을 대부분 가져가면 다른 나라들에는 금이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패권국들은 금을 많이 확보해서 물가가 오르죠. 금을 빼앗긴 나라들은 부족한 돈을 벌어오기 위해 인건비를 절약하며 돈이 되는 물건들을 금이 많은 나라에 팔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흐르면 금의 양은 점점 패권 국가에서 주변 국가로 이동합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패권국들이었던 포르투갈, 스페인의 산업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굳이 노력해서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 없이 약탈해온 금으로 편하게 생활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패권이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고 현재 미국으로 흘러간 배경에는 위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폐기 처분한 금 본위제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미국도 그전 패권국들처럼 다른 국가에 패권을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위기에서 미국은 절묘하게도 석유와 원자재 거래에 달러화만을 사용하게 해서 달러 기축통화를 지켜냈고 현재의 성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금 본위 시대의 환율은 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국가별 돈의 가치였습니다. 금의 양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금의 양이 곧 돈의 양이었기에 경제 활성화 수준의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달러화 금태환 포기를 선언한 후부터 환율에 대한 정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화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경쟁력은 제조업이 아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이 되고 미국의 디플레이션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경제를 위축시켰습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라는 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중앙에 자리를 잡았고 달러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다른 국가들은 환율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환율은 국력의 바로미터. 금 본위 시대에 한 국가의 돈의 가치는 금 보유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력은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으로 결정되었죠. 그러나 현재는 금 본위제가 아니라 신용화폐 시스템입니다. 연봉, 자산 규모가 개인의 신용을 결정하는 객관적 기준인 것처럼 국가는 외환 보유고, 경상수지 흑자 여부, 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으로 신용도 수준이 결정됩니다. 한 국가의 국력은 글로벌 무역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기축통화국들의 공통점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 보유고를 많이 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 국가의 환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신용도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석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있지만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하락하면 신용도가 내려갑니다. 제조업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이 많은 나라의 신용도는 보유 중인 원자재의 가격 등락에 따라 변화하죠.
그러나 혁신 기술 기업이 많은 나라들은 신용도의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글로벌 수요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기술은 쉽게 만들어지기도 사라지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생기는 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달러가 금에서 완전히 벗어나 100% 신용화폐가 되면서부터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돈의 발행을 늘려도 외환 위기가 없는 나라여서 국가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에 대해 이머징 국가들처럼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품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품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다르게 타국에 보냈으면서도 금리 인상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환수 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머징 국가들은 미국과 입장이 다릅니다. 자금 회수에 대한 대비 없이 무턱대고 인플레이션을 수입한 이머징 국가들은 미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미국 최고의 수출품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은 양적 완화에서 시작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인하해도 부채가 너무 많아 시작된 위기였기에 대출을 원하는 경제 주체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 늘지 않으면 통화량이 부족해지며 그 통화량을 보충해주지 못하면 부채 디플레이션으로 경제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근거 없는 돈을 발행해서 은행이 보유 중인 자산을 매입해 줍니다. 이것을 경제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은 대출 채권이나 회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산을 0% 금리로 중앙은행이 교환한 돈으로 발행한다고 해도 시중은행이 대출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은행에 돈이 없어 대출을 못 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감당할 신용도가 좋은 기업이나 가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자 얼마 더 받겠다고 경제가 악화된 곳에서 원금에 대한 걱정을 감당할 은행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0%로 빌려주는 돈을 안 받기도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낮은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해도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할 자산을 찾는 은행은 그 돈을 미국 내에서만 운용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적 안전한 이머징 국가의 주식, 채권, 환율 등에 투자하며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이머징 국가에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들 국가의 자본들은 좋아합니다. 늘어난 유동성이 주식, 채권 등에 투입되면 경제에 돈이 들어오니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국민들도 같이 대출을 늘리고 자산에 투자하면서 쉽게 돈을 벌게 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정부에 손을 벌렸더니 저렴한 이자율로 돈을 빌려 아파트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머징 국가의 정치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자산 가격이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0%로 빌려왔던 자금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0%였던 기준금리가 불과 3년 만에 2.5%까지 높아지면 이머징 국가에 투자한 자본은 위험 관리 대상이 됩니다. 먼저 외국인 자본가들은 주식 등 위험 자산을 처분해 미국으로 돌아가 빚을 갚으려 하죠. 외국 자본으로 경제를 키웠던 이머징 국가는 늘어나는 자본 유출로 환율이 올라가고 그 유출 속도를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립니다.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들은 높은 금리에 당황하며 자산을 팔지만 많은 사람이 동지에 나서니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합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나라라면 어느 정도의 자본 유출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국이었음에도 외국 자본에 취해 제조업 경쟁력을 방치한 나라들은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빠르게 유입됐던 달러가 유출되는 만큼 부족한 돈을 메워야 하지만 무역을 통해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는 돈을 위해 중앙은행이 나서서 달러를 빌려와야 하는데 금융시장은 이런 이머징 국가들의 위기 상황에 주목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나라들은 환율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며 자본 유출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수년 동안 환율 위기를 겪었던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이런 상황입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태도입니다. 외국인 자금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라며 생색을 내고, 환율이 오르면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모든 것이 외국인 투기 자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같은 돈임에도 그들의 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듯 정치와 경제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정직하고 투명한 정치인을 뽑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돈의 감각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명로 님은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유튜브 채널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를 운영하며 독창적인 관점으로 경제 현상을 해석하고 널리 알리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자는 경제는 인간 심리를 바탕으로 움직이며 경제의 기초 개념과 흐름을 알면 누구나 경제를 읽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 또한 탄탄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돈의 감각을 통해서 대비를 하고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8월에 첫 발간된 책인데요.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대목이 많았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의 최근 상황들에 비추어 다시 공부할 수 있었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신용화폐 경제 시스템과 함께 그 시스템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에는 사이클이 있으며 성장과 수축을 반복한다. 신용화폐 시스템의 비밀은 모든 돈은 결국 누군가의 빚이라는 것이다. 신용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곧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 경제의 위기는 어떤 방법으로도 통화량을 늘릴 수 없을 때 발생한다. 후반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디플레이션은 전세 제도를 포함한 여러 특성들 때문에 이연된 것이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양적 완화를 마음껏 할 수가 없으니 앞으로의 부채 디플레이션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예측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경제 환경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두 나라 모두에 긴밀한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에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경제 지식들이 많이 저술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공부 입문자나 초보자에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자만의 특별한 관점을 담아 흥미롭게 경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